자, 여러분들 제 7강 수요 공급 파트 들어갈 차례죠. 자, 7강. 자, 교재는 82페이지입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수요 공급 파트가 문제 비중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틀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7문제랑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우리가 번호를 매길 겁니다. 이 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가는데 저번에 우리가 유량저량을 했었죠. 그러니까 유량저량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유량저량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기출문제집을 또 우리가 편집을 해서 출간을 합니다. 출간을 했고요. 기출문제를 또 구입하셔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기본서와 같이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요. 유량저량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일단은 82페이지 이제 요번에 들어갈 부분은 여러분 이제 제 7강 가격 효과 수요 법칙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저한테 깊게 너무 좀 바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찍어드리는데 이 가격 효과라는 수요 법칙이라는 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있다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냥 가볍게만 보십시오. 우리가 수요에 대한 우리 6강 때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요 법칙. 자, 수요 법칙은 자, 수요자들은 가격이 싸야 수요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 두 개가 만약에 자, 가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양을 더 늘리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양을 더 늘린다는 거. 그래서 8개에서 10개로 이제 늘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수요 법칙 때문에 그런데 자, 거기에 이제 가격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를 학자들은 가격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가볍게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재화와 B 재화가 있다. 자, 대체 효과라는 자체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가 대체재였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재화를 본다면 우리가 자, A 재화, B 재화가 거의 비슷비슷한 재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요게 이제 400원이고요. 5개를 구매하고 얘가 400원이면 5개를 구매하죠. 자, 그래서 먼저 대체 효과를 먼저 볼게요. 자, 대체 효과라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A의 재화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200원으로. 그러면 어때요? 싸지니까 B를 줄이고 A를 많이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A의 가격이 하락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에 대한 우리가 재화의 수요량을 줄여요. 수요를 줄이고 A 재화를 많이 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는 두 재화가 등장합니다. 두 재화가 당연히. 근데 소득 효과라는 자체는 한 재화만 등장을 하죠. 소득 효과라는 자체는 자,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실제 소득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A 재화가 400원에서 5개면 2,000원이었죠. 2,000원인데 자, 이제 어떻습니까? 250, 1,000원이면 산다는 거지. 옛날에 2,000원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만 있으니까 1,000원만큼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명목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싸져서 그만큼 더 많이 사는 거죠. A 재화를. 그러면 요거는 소득 효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반대로 낼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 효과는 두 재화가 등장하면서 한 재화를 늘리면 한 재화를 줄인다. 소득 효과는 한 재화가 등장하면서 그 실질 소득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양을 늘린다.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만 그런 거랑 보시고요. 가격 효과를 합치면 가격 효과가 되고 다 이건 수요 법칙을 얘기하면서 우하향하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내용만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용만 좀 살펴보시고 이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것은 뭐 기펜자라는 것은 이 감자로 만든 빵을 이제 기펜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빵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자로 만든 빵을 이제 우리가 소득이 낮으면 먹는데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더 안 팔린다는 얘기야. 가격 올려야지만 또 가격이 또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또 법칙에 또 예외다, 수요 법칙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기펠의 역설인데 잘 출제 안 됩니다. 배불렌 효과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시성 소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미국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시하러 나가죠, 그죠? 그럼 과시한다는 자체는 가격이 높아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고프면 과시를 못하죠. 배부른 효과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투기적 수요라는 자체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죠. 투기적 수요 일시적 현상이고,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도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대한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재화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내 걸 많이 사요. 다른 걸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걸 사니까 기회비용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로 취급제가 안 됩니다. 대치효과, 소득효과만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볍게만 치시고요. 자, 넘깁니다. 수요함수라는 자체는 제가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러면 어디가 교수님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8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주제가 돼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붙느냐 양이 안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그래서 여기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문제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그래서 양이 붙었기 때문에, 자, 해당 부동산, 해당 재화, 그래서 당해 재화라고 하고요. 해당 재화, 당해 재화 또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때문에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가격이고, price. 자, 가로가 quantity.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이라고 한다면,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했잖아요. 이게 바로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 그냥 원은 안 적겠습니다. 그냥 칠판줄기가 1,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10개를 사겠다. 자, 1,500원이면 양을 더 줄이죠. 5개고요. 그 다음에 500원이면 양을 더 늘리겠죠. 15개로. 자,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가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조건은 일정해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죠. 근데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양이 안 붙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뭐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해당 재화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가격 이외의 변화입니다. 가격 이외의 변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실 때 분양가도 영향을 받지만은 여러분들 이자도 영향을 받고요. 소득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이 가격은 그대로 있고 1,000원은 그대로 있고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해서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D0에서 아까 10개고 15개고 그 다음에 D1, D2라고 한다면 5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죠? 우리가 얘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10개에서 15개로 바뀌었다는 양에 대한 변화는 종속 변수는 같습니다. 근데 원이 틀리다는 거죠.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가 인상할 수 있고 금리가 인하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금리라는 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돈을 빌리려게 되면 나가는 이자가 있어요. 이자 부담이 크게 되면 수요를 이제 우리가 줄이겠죠. 그럼 이제 금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금리가 이제 우리가 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금리를 봤을 때, 자, 금리가 인하해야 돼요. 금리가 인하하면 이자가 낮으니까 우리가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자, 금리가 인상을 하면 수요를 갑자기 감소시키죠. 그럼 좌측으로 움직이거든요. 좌측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가격 이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양이 붙으면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돼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얘는 가격 이외의
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곡선 자체 이동. 그래서 출제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장난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량 편법으로 갑니다. 양이 붙죠. 그럼 양이라는 것은 점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가격이고 양이 안 붙죠. 그럼 가격 이외의 유형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참 편안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8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넘겨보시면 이제 수요 변화의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변화의 요인.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페이지 85페이지에 가시면은 메뉴에 이제 우상향이라든지 자하향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어떤 학자에 의해서 이거는 우측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곡선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건 내려가니까 좌하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가니까. 근데 하향이다 상향이라는 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측.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죠. 양을 늘리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 조세가 보면 좌측이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럼 85페이지 가시면은 뭐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냐면,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 변화의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요 변화 요인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보실 때.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소득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대체 관계가 있는데 일단은 85페이지 보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 변화 요인은 뭐예요? 양이 안 붙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잘 뜨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득이 잘 떠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자, 세 가지 재화가 있다면 수요량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예요. 정상적인 재화. 정상적인 재화죠. 그럼 소득이 막 늘어나면 양을 더 늘리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재화. 근데 열등제라는 것은 자, 열등제라는 건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품 같은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차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세차를 많이 뽑죠. 근데 중고차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해요. 소득이 높아지면 내 레벨에 이거 중고차에 뽑으리? 이러죠. 그럼 우리가 수요량을 줄이는 게 열등제입니다. 열등제. 정상제는 이게 같이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량이 아예 불변인 게 있어요. 아예 변하지 않는 것은 중간제라고 합니다. 자, 중간제라는 것은 중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소금이나 간장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소금이나 간장. 자, 소금이나 간장을 난 소득이나 많아져서 소금이나 간장이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제는 소득이 변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과 간장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오히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자, 이거 아니면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보완제는 함께 할 때 효용이 커지는 제화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제화인데, 자, 대체제는 이제 커피가 비싸면 홍차 사 먹으면 되고, 이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보완제는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죠.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집니다. 자동차엔 가솔린이 들어가고, 자, 독립제라는 것은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화가 독립제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이 독립제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이 떨어지는데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독립제는 아예 변화가 없는데, 자, 문제 나오는 건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대체제 보완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체관계 보완제가 다른 제와의 가격이죠. 그래서 다른 제와의 가격 변화. 다른 제와의 가격 변화. 자, 만약에 아파트가 나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아파트가 비싸지기 때문에 아파트 안 사십니다. 근데 빌라를 사요. 빌라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 아파트는 도대체 무슨 제니? 이 대체제죠. 대체제.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같이. 근데 우리가 커피하고 설탕은 보완관계라고 그랬죠.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피량을 줄여요. 설탕도 같이 줄입니다. 설탕을 줄인다는 얘기는, 자, 이 설탕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커피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이건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소비자의 기호 변화는 이제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기호가 변한다. 이것도 수요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요. 기호도가 바뀌면 수요가 더 증가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또 별표. 자, 소비자의 예상이에요. 자, 이거 뭡니까? 자, 이것도 중요한데, 자, 여기다 이제 해볼까요? 자, 3번. 자, 가격 상승을 기대합니다. 가격 상승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담배값이 오른다. 지금 현재 오르면 남자분들 안 삽니다. 가격이 오르면 양을 줄이죠. 근데 지금 1,000원인데 담배값이 오를 것 같아요. 사재기를 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것도 가격 이외에 수요이 변하고 그 다음에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 예상도 수요를 움직인다. 우측으로 움직인다. 이게 가수요가 그거잖아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사재기를 하죠. 투기적 수요다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기타라는 건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서한 거 위주로 가지고 가시고요. 자, 수요의 특성이에요. 자, 수요의 특성은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자, 우리가 어때요? 일본에 가시면은 부동산 수요는 다 개별성 때문에 다 틀려요. 그럼 우리가 어르신네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젊은 층은 또 공동주택을 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수요 유형이 보편적이고 다 다르더라. 탄력성은 지금 보지 마세요. 탄력성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내려가는 것은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하방 경직성.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 이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수요 공부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수요의 의사결정에는 모든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채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표준이 고가요. 구매장을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겠고요. 자, 6번은 제가 이제 요 밑에 나중에 이제 직접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는 직접 수요보다는 생산자와 같이 소비자의 수요에 파생되는 수요로 파생 수요의 개념이 강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부동산 수요의 종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자, 신규 수요는 이번에 돈이 생겨서 새로 부동산을 산다면 그게 신규 수요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밑에 교체 수요라는 게 있죠. 교체 수요는 낡은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교체 수요고, 개축과 재축이 있어요. 그럼 둘 다 부시고 다시 신축하는 건 맞는데, 개축은 의도적으로 부시고요. 그 다음에 재축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 집이 날아가서 부셔서 신축해요. 그러면 천재지변, 재자 들어가죠. 재축이고요. 자, 개축은 어때? 아, 나 이 집이 너무 후져. 의도적으로 때려부셨죠. 이렇게 해서 보는데 보통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단독 수요와 지분 수요. 자, 혼자서 수요하면 단독이고 여럿이서 하면 지분이죠. 자, 자가는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샀다면 자가고, 차가는 빌릴 목적이고요. 자, 자역 수요와 이동 수요는 인근 지역 내에서만 이동한다면 부동산 수요는 우리가 자역 수요고, 인근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면 이동 수요다.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성질상에 대한 분류가 잘 나와요. 여기다 별표 쳐놔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자체가, 앞쪽에서 제가 유효 수요와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좀 보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요건 살려놓고 다시 공급을 또 체크를 할 텐데요. 자, 요건 잘 나와요. 우리가 잠재적 수요라는 건 뭐예요? 잠재적 수요는 살 의사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은 다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동반한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는 우리가 간평에도 나왔었어요. 유효 수요는 살 의사만 아니라 살 능력을 갖춘 구매력을 동반을 꼭 해야 됩니다. 잠재 수요는 현재는 실전 구매력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성숙되면 유효수 전환이 가능성이 높은 예비 수요다. 자, 예비 신랑과 신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체크보시면 되고요. 자, 직접 수요와 간접 수요 아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걸 좀 볼게요. 자,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공급과도 연결시키기 때문에 요 그래프만 좀 그리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수요와 간접 수요라는 게 있죠. 자, 이겁니다. 봐봐. 우리가 본원 쪽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게 있어요. 본원 쪽 수요와 파생적 수요. 자, 본원 쪽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빵집 가갖고 빵을 사시죠. 원래 원했단 말이에요. 직접 사신 거예요. 직접 수요. 빵의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빵. 근데 우리가 빵집 아저씨는 빵을 사는 게 아니라 밀가루 샀어요.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거죠. 파생된 수요라는 얘기예요, 밀가루는. 그래서 이거는 간접으로 원했다. 직접 원한 게 아니라 빵을 생산하기 원해서 간접 수요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주택을 지려면 건설회사가 택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사신 주택은 본원적으로 산 거고 택지를 산 건설회사는 파생적 수요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뭐예요?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요와 간접 수요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직접 수요보다는 간접 수요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를 산 이유는 이걸 어떻습니까? 토지 자체를 내가 수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토지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 위에 건물을 주택을 생산하기 간접적으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요가 본원 쪽이고 간접 수요가 파생적 수요라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본원 쪽, 본래 원했다는 얘기죠. 소비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재화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고, 그러니까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주택 수요, 농산물의 수요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수요하지만 농부들이 농지를 사서 농산물을 생산하잖아. 그럼 간접 수요라는 건 뭐야? 파생적 수요죠. 밑에 이제 파생적이라는 게 있는데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의 택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죠. 그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생산재에 대한 수요는 택지 수요, 농지 수요는 다 파생적 수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토지 그 자체보다는 토지부터 생산되는 것,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적 수요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앞쪽에서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생적이다는 건 맞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보는 쪽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보수요라는 자체는, 자, 유보를 거꾸로 하면 보유잖아요. 그래서 유보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투기수요의 일종으로서 처분하지 않고 서로 이를 보유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 수요의 증가와 수요 감소 요인이 있는데, 자, 암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구가 분리돼서 핵가족화되면 결혼과 이혼을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고요.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정상제라면. 아까 대체재 가격 기억나시죠? 대체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내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주택에 대한 수요다 보니까 주택의 수요를 늘리려면 공공시설 용지가 또 많이 합법돼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의식에서 이용의식은 안 사죠. 소유의식 강해야 직접 삽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하고 기분이 좋아야 수요가 증가하죠. 취득세 세율이 인하. 대체 투자 대상의 주식 등의 불안전 불황. 자, 우리가 주식에 굉장히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겠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고전 아까 있습니다. 상승할 걸 예상하니까 수요가 늘어난다. 자, 부동산 수요의 감소 요인은 부동산이 고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사려고 하고, 공사법상의 거래 규제가 많다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그린벨트 토지가 묶여 있으면 압류 대상이다. 수요가 감소하겠죠. 자, 유사부동산의 과잉 공급이 좀 어려워요. 자, 유사부동산이라는 건 대체관계에 있는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거든. 유사한 부동산이 과잉 공급이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유사부동산의 수요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해당 수요가 줄죠. 그 다음, 자, 대체 투자 대상이 호경기, 증권 채권을 막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럼 글로 가야지 우리 수요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취득세 세율이 인상하면 수요 감소한다는 거 아시는데, 용도의 특수성에다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자, 용도의 특수성을 별표 치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 용도의 특수성은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용도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용도의 특수성. 자, 용도의 특수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은 틀려요. 그래서 특수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틀린데, 자, 다양성이라는 상태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사람이 원하니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특수성은 용도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만 원하니까 수요가 제약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가 인상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어때요? 수요를 줄죠. 대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락이 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내 빌라 수요는 줄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전쟁 등의 사회 심리가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토지보다는 기금속을 챙깁니다. 부동산의 소유력이 또 약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입니다. 이제 공급은 수요를 했으니까 공급은 이제 가볍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급도 수요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공급은 이제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어서 공급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공급도 이제 수요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용어와 같이 묶어서 공급은 반대니까 우리가 간다면, 자, 갑니다. 우리가 어때요?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은 파는 쪽이잖아요. 칠판주기를 판매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산자가 이 칠판 주개를 10,000개를 생산한다. 그럼 이게 1년에 10,000개인지 한 달에 10,000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유량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따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량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주택이라는 저량이 있기 때문에 신규가 아닌 저량의 재고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량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정 시점보다는 유량이라는 개념을 명시해야 된다는 게 가장 키가 됩니다. 그래서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칠판 주개를 사시려면 판매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려니라는 게 중요해요. 판매하려니라는 자체는 아직 팔린 건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사전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이 칠판 주개를 팔려고 의도된 또는 계획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사후적이 아니다, 사전적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판매하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욕구도 있어야 돼요. 자, 욕구는 이제 우리가 수요에서는 구매력이겠지만 여기서는 생산력을 얘기합니다. 생산력. 자, 그래서 칠판 주개를 만들려면 자, 공장도 있어야 되고 자, 창고도 있어야 되고 트럭도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걸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다 갖춰야 되지만 뒷받침된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책에 가시면 우리가 교재 96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88페이지죠. 자, 공급이란 일정 기간 유량이고요. 생산자가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가 여러분한테 판매하는 건 서비스죠. 판매한 게 아니라 하려고자 하는 거죠. 욕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수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자, 수요도 최대 수량 맞습니다. 공급도 맞고요. 수량은 최대 수량이고 일본에 가시면 유량을 명시를 해야 돼요. 저량의 공급도 있지만 그다음 우리가 사전적인 개념을 써야겠죠. 실제 공급한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니까 유효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은 뭐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비례 관계고 우상향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증가 함수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정의 관계다.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함수는 가격에 우리가 수요 공급량이 알려주는 게 가격이 있고 가격 이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넘기시면은 이걸 왜 안 지웠겠어요? 90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자, 90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 이걸 왜 안 바꿨겠습니까? 자, 우리가 공급만 싹 바꾸시면 돼요. 공급만. 그래서 이제 공급도 양이 붙을 수가 있고요. 양이 안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또 냅니다. 아까 똑같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이 붙으면 점이죠. 점이동이니까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하고 프라이스하고 퀀티티도 양이 있다면 자, 공급 곡선은 우리가 배우셨지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칠판 주개가 1,000원일 때는 나는 10개를 생산하겠다. 자, 1,500원입니다. 아, 나는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생산비도 많이 늘어났고 이윤을 또 챙긴다면은 나 더 만들 거야. 그래서 15개를 만들고 자, 500원으로 떨어져? 야, 이것밖에 안 돼? 그럼 난 5개를 줄일 거야.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와. 그럼 공급의 변화는 자, 가격은 안 바뀌어요.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분양가가 일정한데 이 공급자들이 다른 요인 때문에 공급을 늘리고 줄이고 하죠. 금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가격이 분양가가 1,000원이라도 우리가 분양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자들이 돈을 빌리니까. 그럼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죠.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더 늘리고 15개로, 기분이 나쁘면 더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분이 좋아. 그럼 우측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금리가 인하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우리가 우측이 되겠고요. 금리가 인상해요. 그럼 이자가 높으니까 생산을 안 하겠죠.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리가 인상한다.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감소해서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 내용들을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90페이지 하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측으로 움직이면 이건 우측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하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상향이라는데, 자, 상향과 하향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우리가 8강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 가겠습니다.